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고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고요. 젊었을 때는 버티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참아왔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나를 완성하는 재료다. 처음 들으면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재료라니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건 고통을 미화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걸 그는 평생의 관찰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6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왔는데 막상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일상과 무기력함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허전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고통이나 결핍을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덮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여성은 결국 허전함을 없애는 대신 허전함을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옆집은 자녀가 잘 됐다더라, 친구는 건강하게 잘 지낸다더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편하게 사는 것 같다더라. 이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내 고통은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같은 직장을 다녔던 동료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소식 하나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을 항상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를 할수록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성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동료의 삶을 부러워하는 동안 정작 내 삶은 누가 살고 있는 건가 하고요. 그 질문 하나가 비교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통은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출처를 알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유독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감, 오랜 친구와의 멀어짐, 배우자와의 말없는 단절. 이런 고통은 몸이 아픈 것과 달리 어디가 아프다고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연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혹시 말했다가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그냥 참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쌓이면서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괜히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식으로요. 그 여성은 결국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운하다고, 가끔은 연락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녀는 그제야 몰랐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고통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비로소 흐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통도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온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힘든 게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행복하거나 편안한 상황이 오히려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뭔가 잘못되려나 싶어서 긴장하게 되는 거죠. 7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뒤에도 뭔가를 사거나 즐기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화된 자기 억제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은 억누르는 것 자체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와도 스스로 억누르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남성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고통이 습관이었다면 즐거움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무언가 달라진 게 있으셨나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다거나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됐다거나 스스로에 대해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60대 중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별것 아닌 일상이 사실은 별것이었다는 걸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큰 고통이나 위기를 겪은 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견뎌낸 고통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습니다. 고통은 재료입니다.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외로운지, 왜 허전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그 힘듦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고요. 그 질문 하나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들을 천천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자기인식이 생기면 고통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고통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관찰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이 재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 비교가 고통을 키운다는 이야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표현해야 흐른다는 이야기, 습관이 된 고통은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통을 견뎌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 남는다는 이야기. 살면서 겪어온 모든 힘든 시간들, 그게 다 허비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상황은 계속 바뀌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나를 완성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